원자재 가격을 추정하는 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보다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섹터 담당하는 유재선입니다. 이번 주에 발간한 하반기 전망 자료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닝 브리프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배전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송배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전력 딱 하나뿐이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허락하는 시간만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지금은 자기 자본이 영업 적자를 다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통계 속보라는 게 매월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보통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에 발표되는 거는 3월 달 통계 속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월 달까지밖에 아직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판매 단가 그리고 구입 단가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저희가 이제 한국전력에서 판매를 하는 소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입 단가는 한전이 송배전 업체이기 때문에 발전사들한테 사오는 어떻게 보면 조달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가랑 원가랑 어떤 격차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판가가 원가보다 높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를 보시면은 이 어떤 갭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적자를 기록했던 당시는 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언더 레벨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자가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특히나 2021년부터 보시면은 이 레벨을 한참 하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에 아예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적자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입 단가는 전력 조달 원가고요. 전력 판매 단가니까요. 나머지 고정비성, 성격,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등 어떤 그런 비용들은 요거 외적으로 더 전가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어떤 격차가 플러스로 큰 부분을 나지 않는다면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는 족족 역마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역마진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달 S&P가 가장 고점을 기록했으니까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고요. 5월달은 전월 대비해서 S&P가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은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구간 언더로밖에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손익구조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 자기자본이 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재무구조 쪽 불안정성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연동제가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마이너스 갭을 메우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길어야 3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4월하고 그리고 10월에 4.9원씩 두 번 올리기로 했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원가 변동을 정산을 하고 나서 이만큼 올려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은 건데 만약에 2022년 실적 적자가 아직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연간 적자 폭을 어떻게 보면 원가주의로 산정을 해갖고 2023년에 이런 식으로 기준연료비를 인상을 큰 폭으로 해준다면은 그때는 확실히 바닥을 잡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 어떤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규모라든지 적자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전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어떤 한전이 사와야 되는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전 시장은 원가주의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비가 가장 이 어떤 운영의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원가가 싸기만 하다면은 시장에서는 가장 비싼 발전소가 원가를 결정해 주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발전소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겨울 그리고 뭐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LNG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LNG 가격이 급등한 거는 유가 상승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천연가스 수요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오르고 그 현물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S&P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LNG가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탄은 덜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확실히 원가 측면에서 석탄 발전소가 유리하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약간 혼재되는 양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탄도 만만치 않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이 시차를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특정 발전원이 우위를 갖지 못하고 LNG와 석탄이 격차가 뭐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한수원 소속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연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하반기에는 혼재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재료 믹스가 좀 특이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유연탄 가격은 YOY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우드 펠릿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한 $170 정도 되는 것, $100 저점에서 한 70% 정도 인상이 되기는 했지만 뭐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에서 지금 $300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이 어떤 가격 상승의 상대적인 메리트는 아무래도 우드 펠릿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연탄을 보통 베이스로 쓰지만 가운데 이제 이 어떤 우드 펠릿을 바이오매스 혼소로 혹은 전소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상반기에는 어떤 유연탄 플러스 바이오매스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면은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맞다. 그래서 적어도 중립 이상이다 라고 좀 간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수하게 유연탄 혹은 LNG보다는 이 혼소 쪽에 마진이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가스입니다. 물론 이거 가스는 이제 소매 쪽 말고 도매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 도시가스 업체 말고 이제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한전하고 다르게 이 어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뭐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결국 이 미수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전이 영업적자를 보는 거에 대비해서 가스공사는 영업흑자를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이기 때문에 이 어떤 미수금은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의 반대급부로 이제 부채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어떻게든 조달을 하겠죠. 그럼 부채가 늘어난 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부정적인 이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 이자 비용을 상쇄하는 것만큼의 증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이 요금 기적 쪽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르고 판매량이 늘고 하면은 운전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운전 자본이 요금 기준에 드러나가는 항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됐었고요. 뭐 투보유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 구간, 원자재 가격도 사실 인플레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이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금리도 상승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보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 기적 그리고 투자 보수율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비용이 늘긴 하지만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요금 기저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자 비용 대비 이익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적어도 뭐 못지않게 이 요금 기저 쪽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쪽입니다. 호주, 혹은 미얀마, 이제 모잠비크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4분기부터 상호분전이 시작되는데 어떤 해외 자원개발 자산들은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이 판가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 관련 흐름이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실적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 연결 모두 다 이 어떤 부정적 요인을 상회하는 증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틸리티 섹터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역으로 좀 간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에너지입니다. 집단 에너지도 산업단지, 기타 등등을 나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 냉난방 사업자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B2C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기업체와 다이렉트로 이제 뭐 판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가 정가가 되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 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이 이제 사업자 기준 요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10%까지 상한을 뭐 요금이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어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매년 7월에 이제 변동비 정산 같은 경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원가 변화가 이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스 요금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죠. 주택용 같은 경우는 이번 4월, 5월 소폭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변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서 원가인 발전용 특히나 이 집단에너지 요금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고 물론 5월에는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비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아무리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열 부분에서는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의 후행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많아서 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그에 후행적으로 지역난방공사 같은 집단에너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실적도 후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 어떤 요금 규제에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실적 개선의 트리거는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전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슈, 뭐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뭐 가을이었죠. 그때 보시면은 이제 유연탄하고 LNG의 가격이 붙었었습니다. 이때는 LNG 가격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유연탄 가격이 덜 하락을 하면서 이 어떤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던 건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 모두 돈을 벌기가 힘들었었고요. 민간 발전사들도 돈을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결국 마진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플레이어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구간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유연탄이 굉장히 어떤 가격 갭이 좋습니다. LNG 대비해서 훨씬 더 갭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다 죄다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도 그렇고 점차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유연탄 가격이 작년 12월부터 올랐고 급등한 구간도 뭐 2월, 3월 정도부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면은 한 7, 8월 정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종속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최근 아시아 LNG 가격이 20달러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비싼 정도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 한 4, 50달러 정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요걸 대략적으로 뭐 저희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환산을 해보면은 한 8, 9월쯤에는 접점이 생기거나 혹은 역전되는 가능성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있어서는 유연탄 관련 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돼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원재료 가격, 환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7, 8월 때는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상황이 뭐 다른 이유긴 하겠지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NG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원재료 가격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전력 시장이기 때문에 LNG가 기저발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연탄의 개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인하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조치가 없다면은 좀 상당히 좀 신기한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가 된다면 LNG 발전소들은 상반기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섹터 내 각 업종, 업태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추정하는 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보다는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적어도 이렇게 좀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하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